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 후반 여성입니다. 이렇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제 나이에 직업에 끌려서 사람을 만났다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을 겪었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변변한 직업이 없으셔서 여기저기 다니시며 일용직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제가 중학교 때 집을 나가셨어요. 엄마는 갖은 고생을 다 하시며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서 저를 키우셨죠. 저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때 외국어로 배운 일어를 1년간 더 미친 듯이 공부해서 일본에 있는 제빵 전문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렵다는 일본 제빵업계에 취직해 성공했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며 돈을 벌어 엄마에게도 보내고 저금도 해서 돈을 꼬박꼬박 모았답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낸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 모처에 저만의 작은 빵집을 내게 되었죠. 저는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에 익힌 특유의 싹싹함과 부지런함으로 손님을 대했고 그 덕에 친절하고 맛있는 빵집이라는 입소문이 나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질 좋은 커피를 무한정 리필해준다는 것도 한몫했죠. 그리고 직원도 2명 두고 빵집도 안정되고 나니 마음이 좀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엄마도 작은 빌라이긴 하지만 전세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좋아하시던 때였죠. 저는 그 즈음부터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친구들과 간단히 문자만 주고받았지 만나서 밥 먹고 즐기는 시간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활동적인 친구가 가입한 동호회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게 됐어요. 그런 여행과 맛집 탐방은 어느새 제 직업과도 연관되어 삶의 일부가 되었죠. 번개 모임에는 고정 멤버들도 있었지만 몇몇을 빼고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곤 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도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그런 게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한 남자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한 번 만나고 끝나면 참 허무한 것 같아요. 라는 게 아니겠어요? 인물도 괜찮고 매너도 좋은 사람이어서 다들 좋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네, 너무 일회성이 되면 이런 만남이 무슨 소용있나 싶기도 해요. 라고 했더니 불쑥 그 사람이 그럼 제가 또 연락하면 만나주실래요? 하는 거였어요. 순간 이 사람이 작업을 걸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했나?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또 아무리 괜찮았기로 번개 모임에서 한 번밖에 안 봤는데 밖에서 따로 만난다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정중히 사양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저한테 계속 쪽지도 남기고 채팅을 요청하더군요. 좀 끈질기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누가 봐도 괜찮은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계속 대시를 해오니까 어쩐지 어깨가 으쓱해졌죠. 하지만 쉽게 연락을 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계속 무시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 친구가 빵집에 찾아와서 저번 번개 모임 때 너랑 얘기하던 남자 말이야. 네가 연락이 안 된다고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여기 빵집 알려줬어. 라고 하길래 그런 걸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알려주면 어떡해. 했더니 친구는 그 사람 직업도 한의사고 신분도 확실하대. 방장이 그러는데 우리 모임 안 갔을 때도 그 사람 와서 몇 번 봤대. 너한테 완전 빠진 것 같은데 한번 만나봐. 라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히 한의사라는 말에 마음이 혹하더라고요. 변변한 직업이 없던 아빠에 대해 어두운 기억이 있어서인지 직업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저는 좀 망설이다가 그 남자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녁쯤에 그 사람이 가게 앞에서 쭈뼛거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오셨으면 들어오시지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라고 하니까 혹시 제가 방해가 될까 봐서요. 제가 온다는 거 친구분이 말씀하셨나 봐요.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해서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가게 문을 닫고 그 사람과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 남자는 정말 매너가 좋았어요. 너무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갔죠. 그게 첫 데이트가 됐어요. 저는 저도 모르는 새에 그 남자에게 점점 빠져들었고 어느새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더군요. 사람 관계라는 게 정말 순식간인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그 사람 한의원 근처에서 만나고 한 번은 저희 빵집 근처에서 만나는 시기였죠. 제가 한의원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직장에 애인이 오는 거 내가 직원들한테도 못하게 하거든. 공사를 구별하라고. 그런데 내가 애인을 들어오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했고 저는 그럼 난 뭐야. 우리 빵집엔 자기 맨날 들어오는데? 라며 툴툴댔지만 원칙이 확실한 사람 같아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남친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으로 출장을 갔어요. 지방에 아버지가 하는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도와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남친은 나 지방에 갔다 올게. 나중에 봐. 라며 며칠씩 연락을 끊더라고요. 다 좋은데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며칠씩 연락도 안 하고 여친을 외롭게 하는 사람인데 계속 만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아무리 바쁘고 부모님이랑 있는다고 해도 나한테 전화 한 통 못하나? 혹시 딴짓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이 지긋하신 단골분이랑 수다를 떨게 되는데 제 남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그 한의원에 다닌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어머, 제가 잘 봐드리라고 말씀드려 놓을게요. 라며 자랑도 할 겸 남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다. 이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사진이라서 그런가 구분을 잘 못하겠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 라는 거였어요. 저는 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한장우예요. 라고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가방을 뒤져 명함을 꺼내 그래 맞아. 김무성인데 다른 한의사였나 보네. 갑자기 소름이 끼치면서 몸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사기꾼한테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사코 한의원에 못 들어오게 했던 이유가 이거구나 싶어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당장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친에게 무작정 따졌어요. 거기 한의사 이름이 김우성이더라. 자기 거기 한의사인 거 맞아? 우리 가게 단골 아줌마가 자기 사진도 못 알아보던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봐. 라며 길길이 뛰었더니 미안해. 자기한테 잘 설명을 못했지? 실은 내가 그 한의원 친구한테 빌려주고 주로 아버지 한의원에 전념하고 있어. 그 친구는 지금 한의원 차릴 돈이 없고 나는 아버지 한의원이 바쁘니까 계속 봐줘야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오해를 하게 했네.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되는 건데 무슨 한의원을 빌려줘. 그런 경우도 있어? 얼마나 사정이 안 좋으면 한의원도 못 차릴 정도래. 그래서 요새 자꾸 지방에 내려갔던 거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다음에 나올 때 한의사 면허증을 갖고 와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의심이 남아있을까봐 확인차 보여주려고 자 봐. 나 한장우. 이름 면허증 맞지? 솔직히 그런 거 위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믿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속이는 거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도 만난 지 몇 개월이나 됐는데 나한테 자기 한의원 다른 사람 빌려줬다는 말도 못하나 사람을 잘 못 믿는 타입인가 싶더군요. 그게 이렇게까지 감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신중하자고 한 건데 너무 신중했나 봐. 그리고 친구 자존심도 지켜주고 싶었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한의원 빌려준다는 얘기 안 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자기, 내가 한의사라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내가 좋아서 만나는 거지. 내 직업 때문에 사귄 건 아니니까. 혹시 내가 없는 걸 보더라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내가 아니랬네.
솔직히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안 만나다가 만나게 된 게 한의사라는 말을 듣고였으니까요. 남친은 언젠가는 말하라고 했다며 그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도 이런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다 생각하고 됐다고 했죠. 남친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친구도 돕고 아버지 한의원에서 일하느라 그런 건데 저를 서운하게 했다고 막 뭐라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저는 웬만한 건 눈 감아줄 만큼 그 남자한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더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작은 거라도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남친은 지방에 내려가 있는 일이 더 많아졌고 저는 그 사람을 못 만나는 날이 점점 늘게 되자 저한테 남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서도 연락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같이 내려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 근처에 집도 알아보자고 했죠. 알고 보니 엄마가 제가 보냈던 돈들을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셔서 상당히 많은 액수로 늘려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제 이름으로 다 해놓으셨고요. 그거면 친구가 있는 한의원 페이닥터 개념으로 아주 넘기고 새 한의원을 차려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에 집을 사거나 서울에도 작지만 괜찮은 전세를 얻을 만큼은 되더라고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면 편하게 자기 집이 있는 게 좋겠다 싶었죠. 또 남친도 한의사이고 버는 돈이 있으니 둘이 합치고 대출을 받으면 서울에도 집을 장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에 부풀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 남친은 더 열심히 일한다면서 일주일 내내 지방에 있기도 했어요. 그 바람에 저는 혼자서 결혼식 준비를 해야 했지만 둘이 같이 할 날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알아보고 다녔죠. 이제 예식장 비용만 치르면 준비가 다 될 때였어요. 갑자기 남친이 전화로 자기야, 우리 아버지 친구분 아들이 서울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했대. 나도 아버지도 못 올라가 볼 것 같아서 그러는데 자기가 그쪽으로 나랑 아버지 이름으로 부조금 200만 원만 보내줘. 아버지가 예전에 많이 신세진 분이어서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그래. 정말 미안한데 지금 여기 한의원이 한쪽은 공사하고 한쪽은 진료보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분 우리 결혼할 때 그거 배로 갚으실 분이니까 그때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걸로 하고 돈 좀 보내줘. 그걸 거기서 보내면 되지. 굳이 내가 보내야 하나? 좀 이상하긴 했는데 아버님이 예비 며느리 자랑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보내줬죠. 저는 그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전에 만나본 아버님 어머님은 다 교양이 있으셨고 어딘가 수줍어 보이고 말수도 적으셨어요. 남친이 자주 올라와 보진 못했지만 결혼식 준비가 끝나고 저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그리고 동남아로 신혼여행까지 잘 다녀오고 나서 가게에 나가게 됐는데 친구가 와서 근데 네 남편 결혼식에 왜 하객 알바 썼어? 우리 동네 아는 애 있어서 내가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남편 쪽 하객 알바 왔다고 하더라고. 라고 하길래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우리 남편이 왜 알바를 써? 했더니 아니야, 진짜 확실해. 동창 알바랬어. 너한테 아무 말 안 했지? 슬쩍 떠봐. 그러고 보니 하객들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별로 친해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랬겠지 했는데 알바여서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자기야, 혹시 결혼식 날 하객 알바 썼어? 내 친구가 아는 사람 봤는데 알바라고 했다더라? 라고 물으니까 남편은 친구들이 많이 못 온다고 해서 그랬는데? 라고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바쁘다 보니까 친구들도 별로 못 만나고 우리 모임 안 나간 지도 오래됐잖아. 그래서 너무 식장이 비면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알바 좀 썼는데 그걸 그 친구는 또 자기한테 말했대?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좀 넘어가지. 하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죠. 자기 친구들이 너무 적으면
자기 사회성 없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했다는 말에 알겠다고 했고 친구 이름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저희의 알콩달콩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며칠씩 지방에 가 있기 일쑤였고 저는 혼자 텅 빈 방에 있을 때마다 왜 결혼을 했지? 점점 그런 생각이 들게 됐죠. 서울에 새 한의원을 열자고 해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돈도 가져갔어요. 한 번에 50, 100 이러던 게 많게는 몇백씩 가져가게 되더군요. 한의원이 어려워서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고 남모르는 빚을 진 건가 별 상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로 가져가는 돈이 어느새 몇 천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 온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자기 또 왜 그래? 자꾸 날 의심하는 것 같아 섭섭하네 라고 하면서 바로 3천만 원을 제 계좌에 넣어주더군요. 나는 그냥 내 돈이나 자기 돈이나 그 돈이 그 돈이지 한 거였지. 이렇게 하나하나 따질 줄은 몰랐는데 암튼 이런 걸로 피곤하게 싸우지 말자 라고 하니 저는 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의심스러운 걸 따질수록 계속 저만 미안한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저는 지방에서 늦은 시간에 오느라 피곤해 잠든 남편을 보며 이렇게 바가지만 긁지 말고 남편에게 깜짝 파티라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다시 지방에 내려가고 난 후 저는 온갖 솜씨를 발휘해서 먹음직스러운 빵을 잔뜩 만들어서 한 보따리 싸서 남편을 따라 내려갔어요. 그리고 남편 한의원 근처에 가서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안 받더라고요. 저는 길을 잘 몰라서 물어물어 한의원을 찾아갔죠.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분에게 아버님이랑 남편을 보러 왔다고 했더니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50대쯤 보이는 남자분이 가운을 입은 채 나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신 게 맞나요? 여기 한의사는 저밖에 없는데요. 저는 말문이 막히고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하나 되짚어봤죠. 왜 하나하나 의심스러운 게 해결되면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저는 혹시 제 남편에게 한의원을 넘겨받았는지 여기서 계속 하신 게 맞는지 재차 물었죠. 전에 한의원 하던 거 인수받은 건 맞는데 벌써 몇 년 됐어요. 그 한의사분이 이쪽 일을 접으신다고 해서 지금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전 아무래도 속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잘 빠져나갈 것 같았죠. 어느 날 증거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서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오자 저는 태연하게 나 이번에 자기 한의원에 돌리려고 빵 잔뜩 만들어서 가져가려다가 말았는데 내가 빵 좀 만들어줄게 가져갈래? 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래? 주면 잘 먹을게. 고마워. 다들 좋아하겠다. 라며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말로나 다른 걸로는 뭘 알아낼 방도가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번 지방 갈 때 남편 셔츠 단추에 소형 카메라를 달고 몰래 남편 휴대폰에 GPS 앱도 깔아놨죠. 남편이 간 후에 GPS를 켰더니 중간에 엉뚱한 데로 빠지더라고요. 제가 남편 시댁이라고 인사를 갔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지역에서 GPS가 깜빡였어요.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남편 GPS가 가리키는 곳을 찾았어요. 거기는 주택가였어요.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저만치해서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나오는 남편을 보고는 몸을 숨겼어요. 그 사람은 여자와 걸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이대로 쫓아가 잡는다 해도 남편은 또 능숙하게 넘어갈 게 분명했어요. 저는 일단 서울로 돌아와서 카메라에 뭐가 찍혔을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나니 이번에는 GPS가 다시 한의원이 있는 지역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 동네에도
뭔가 있긴 있구나 했죠. 중간에 전화를 몇 번 걸어봤지만 남편은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옆에 다른 여자가 있으니 받을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오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밤늦게까지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아예 눌러 앉기로 했나?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밤 12시가 지나서 큰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크게 다쳐서 의식을 잃어서 실려왔는데 제 번호가 응급번호에 있어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갑자기 다쳤다는 건가? 그것도 거짓말 같았지만 어쨌든 병원으로 가보았죠. 남편은 얼굴 여기저기가 터져 있었고 머리에도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경찰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지방에서부터 남편을 따라와서 백화점 주차장에 차 세우자마자 달려들어서 때렸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남자 사진을 보여줬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왜 남편을 때렸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혹시 그 남자가 남편과 같이 있던 여자의 애인이나 남편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야 잠깐 잊고 있었던 소형 카메라가 떠올랐어요. 남편 옷에 붙여놓았던 카메라를 찾았죠. 다행히 잘 붙어 있더군요. 병원 데스크에 사정을 해서 노트북을 빌려서 카메라 영상을 틀었어요. 영상을 본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가 남편을 뒤쫓아갔다 본 여자가 얘들아 선생님 모셨다 하니까 어느 건물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며 막 매달리는 거였어요. 거긴 복지시설이었고 그 여자는 거기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아이들이 아픈 곳이 없는지 살펴주고 제가 만들어준 빵도 나눠주고 약도 지어서 주는 게 보였어요. 시댁 동네에서는 요양시설을 방문하더군요. 노인분들에게 다정히 말을 걸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를 살펴보고 약도 직접 데워서 먹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거기서는 시아버지도 같이 진맥을 보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남편을 의심했던 것들이 어찌나 낯뜨겁고 부끄럽던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깨어나자 저는 자기 대체 왜 이렇게 맞고 다니는 거야? 좋은 일 하는 사람을 왜 때린 건데? 하며 울먹이자 남편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며 차분히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원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사람 고치는 일을 택했거든. 그래서 친구한테 한의원을 맡기고 봉사를 좀 다녔어.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작은 거라도 숨기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진료를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시간을 더 늘려서 진료도 보고 봉사도 했지. 남편을 때린 남자는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무료 봉사를 하니까 자기도 진료를 봐달라고 하고 공짜로 보약도 달라고 했다더군요. 처음에는 해줬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자꾸 보약을 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폭행을 한 거였어요. 남편은 제가 빵 만들어준 게 고마워서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서 주려다가 앙심을 품고 쫓아온 남자한테 사고를 당한 거였죠. 아니, 대체 무슨 생각이면 공짜로 보약을 못 먹었다고 사람을 멀리까지 쫓아와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좋은 일 하는데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딨어. 자기 너무 멋있어. 직업만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근사해. 나도 벌고 여윳돈도 있으니까 너무 맘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자 남편은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아빠와는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는 보상 심리에 선택한 사람이었는데 저에게는 너무 분에 넘칠 만큼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저도 요즘은 남편을 따라서 함께 봉사를 다니고 있어요. 남편은 제게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는 걸 깨닫게 해준 사람이죠. 저 정말 결혼 잘한 것 같죠?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제가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보석 같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인생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